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66 회장님의 넘치는 활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모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8년 동안 죽어있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61세의 나이에 다시 느낀 이 위험한 떨림. 제 부끄러운 고백을 이제 시작해보려 합니다. 8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로 제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온기 없는 침대, 혼자 마시는 숭늉 한 잔. 제 인생은 이제 더는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풍경화 같았죠. 박진우 회장님의 저택으로 출근하는 길. 경기도 양평의 안개를 뚫고 도착한 그곳은 그림처럼 우아합니다.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한 회장님의 위엄만큼이나 집안 곳곳에선 기품이 흐르죠. 하지만 8년간 이 집의 살림을 맡아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의 시계가 어딘가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을요. 회장님은 6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하십니다.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체격에 신문을 넘기는 손등 위로 굵게 솟은 정맥. 한마디를 해도 주변을 압도하는 그 에너지. 반면 전직 발레리나였던 사모님 한소영 씨는 안쓰러울 정도로 야위어 가고 있었죠. 언젠가부터 부부의 방은 따로였습니다. 침구 세탁을 위해 방을 정리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회장님의 방에선 뜨거운 열기와 진한 스킨 향이 배어나오는데 사모님의 방은 늘 서늘하고 고요했거든요. 마치 섬처럼 따로 떨어진 두 사람의 세계. 저는 그저 모르는 척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올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저녁 찬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어디 가고 낯빛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 나랑 차 한잔 할래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사모님의 손이 와인 잔을 든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모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죠. 윤희 씨, 이 얘기 우리 둘만 알아야 해요.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나 자식 문제일 거라 짐작하며 숨을 죽였죠. 그런데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정정해서 문제야. 66인데도 그쪽 에너지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대단해. 나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닳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몰라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사모님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어. 거절하다 못해 방까지 따로 쓰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피하지 못한 날이면 다음 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병원에 가야 해. 무섭기까지 해 그 사람의 열정이.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8년간 함께한 저를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신 거겠죠. 저는 사모님을 다독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안쓰러운 사정을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엉뚱한 생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럴까? 남편을 잃고 8년 나도 잊고 살았던 그 감각들이 왜 이제야 꿈틀거리는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자꾸만 회장님의 단단한 어깨와 힘있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모님에겐 고통이라는 그 에너지가 혼자 된 지 오래인 저에겐 금기된 호기심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채색 면 티셔츠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냈죠. 화장대 위에 먼지 쌓인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미쳤어, 서윤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을 열 때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리는 심장 소리.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 씨,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위험한 방향으로 째깍거리며 다시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사모님이 제주도 동창회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회장님 단둘이 남겨질 그 2박 3일의 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절벽 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녀 사이의 선이라는 게 참 우습더군요.
8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제 마음이 회장님의 셔츠 너머로 비치는 단단한 등 근육 하나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사모님이 집을 비운 그 수요일 오후. 평온하던 거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주도로 떠나신 첫날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넓게 느껴졌죠.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몸을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회장님이 계신 서재 문 쪽을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 뭉치에 파묻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이더군요. 사모님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밀어냈던 그 넘치는 생명력이 갈 곳을 잃고 저 넓은 서재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랄까요. 회장님, 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진한 치약 냄새와 함께 회장님의 고단한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안경을 벗으며 미간을 꾹꾹 누르고 계셨죠. 아, 윤희 씨 고마워요. 요즘 어깨 통증이 심해서 집중이 잘 안 되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는 의례적인 인사만 남기고 문을 닫았어야 했죠.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회장님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잠시 주물러 드릴까요? 예전에 남편 살아있을 때 조금 배웠거든요. 말을 내뱉고 나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그럴래요? 그럼 신세 좀 지지.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순간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얇은 실크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회장님의 체온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돌덩이처럼 뭉친 근육들이 제 손끝에서 꿈틀거렸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어 누를 때마다 회장님의 낮은 신음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의 분출처럼 들렸습니다. 윤희 씨 손길이 참 따뜻하네. 집사람 손은 늘 차가웠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모님의 차가운 거절과 저의 뜨거운 손길.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묘한 승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회장님의 목덜미 근처로 손을 옮겼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회장님의 짧은 머리카락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가 길어질수록 서재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가정부가 주인집 어른의 어깨를 주무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회장님의 호흡도 조금씩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희 씨. 갑자기 회장님이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등의 감촉.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만 같았죠. 회장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뜨거운 눈동자 속에 불안하게 흔들리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술은 거절하고 있었지만 제 몸은 회장님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분에게서 진한 남자의 향기와 위스키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윤희 씨도 알잖나.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 있던 회장은 어디 가고 그저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독한 남자만이 제 앞에 서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제 안의 이성은 본능에 자리를 내준 뒤였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안 계신 그 큰 집에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8년차 가정부 서윤이가 아닌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서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곁에 누워있던 회장님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사모님과 회장님의 다정한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건너버린 이 강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제주도로 떠난 저녁. 저택은 묘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의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조차 평소와는 다르게 관능적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민어조림에 갓 지은 솥밥. 평소라면 주방 구석에서 대충 끼니를 때웠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윤희 씨, 오늘 식탁이 참 화려하네. 꼭 잔치상 같아. 퇴근한 회장님이 넥타이를 풀며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눈빛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잔에 위스키를 채웠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고적해 보이셔서 신경 좀 썼습니다. 고맙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켰지만 오늘처럼 밥 냄새가 정겹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회장님은 술잔을 비우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은 투박하고 뜨거웠습니다. 자수성가하며 거친 현장을 누볐을 그 단단한 손등 위로 세월의 훈장 같은 검버섯과 굵은 힘줄이 보였죠. 사모님은 참 우아하시고 좋은 분이시잖아요. 제 말은 일종의 마지막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아하기만 하지. 그 사람에게 나는 감당하기 힘든 짐일 뿐이야. 껍데기만 남은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도 가끔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온기가 그립다네. 그 고독한 고백이 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8년 전 남편을 보내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사무치던 밤들. 그 밤의 한기가 회장님의 눈동자 속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단번에 알아본 짐승들처럼 서로에게 침잠했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침실. 회장님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제 손가락 끝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회장님의 몸은 탄탄했습니다. 사모님이 무서워하고 피했다던 그 넘치는 활력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기가 통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정부 서윤이가 아닌 여자 서윤이로 깨어났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회장님의 손길은 제 몸 구석구석에 맺힌 한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저 멀리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의 뜨거운 숨소리만이 고요한 저택을 채웠죠. 하지만 꿈은 깨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죠. 일요일 저녁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 집안의 향수 냄새가 왜 이렇게 지네? 사모님의 목소리가 거실을 때렸습니다. 저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과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황급히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신문을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코끝을 찡긋거리며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발레리나 출신답게 예민한 감각이 무서웠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모님이 제 얼굴에서 어젯밤의 흔적을 찾아낼 것만 같았거든요. 윤희 씨, 오늘 안색이 참 좋아 보이네. 제주도 바람은 내가 맞고 왔는데 왜 윤희 씨 얼굴이 꽃핀 것처럼 화사해졌어? 사모님이 다가와 제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차가운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모님의 눈동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뒤편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듯 했습니다. 아, 사모님 오신다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시장에서 팩이라도 하나 사서 붙였거든요. 비겁한 변명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여행 가방을 넘겼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참, 윤희 씨 향수 바꿨어? 거실에서 생전 처음 맡아보는 진한 향기가 나네. 꼭 남의 집 들어온 기분이야. 사모님은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습니다. 남의 집. 네, 이곳은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주인의 자리를 탐낸 도둑에 불과했죠.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회장님의 온기가 아직 제 피부에 남아있는데 사모님의 다정한 말투가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열망, 죄책감과 쾌락이 뒤엉켜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범했던 일상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세탁기 안에서 나온 회장님의 셔츠. 기세 묻은 제 립스틱 자국을 사모님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있을까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가족처럼 믿어온 사람의 배신을 알아챘을 때 그 우아하던 사모님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 차라리 서늘한 살기에 가까웠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널고 있던 제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 회장님의 흰 와이셔츠 깃. 그곳에 선명하게 남은 분홍색 흔적. 어제 제가 바르고 있던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윤희 씨, 그 셔츠 좀 이리 줘볼래요? 언제 오셨는지 사모님이 세탁실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건넸습니다. 사모님은 돋보기를 쓰듯 셔츠 깃을 아주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셨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건을 쥐고 있는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 사람 밖에서 술 마셔도 이런 거 묻혀오는 양반이 아닌데. 꼭 집안 사람하고 부대끼다 묻은 것 같단 말이야. 사모님은 셔츠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평온하던 얼굴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별일 없었죠? 네, 사모님.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그래요? 근데 왜 서재에서 윤희 씨 향수 냄새가 날까? 남편은 향수 질색하는 사람인데. 사모님은 한 걸음 다가와 제 블라우스 깃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갖다 대셨죠.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셔츠에 묻은 립스틱과 제 입술의 색, 그리고 제 몸에서 풍기는 향기. 모든 조각이 사모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의외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은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급 단감과 차가 차려져 있었죠. 윤희 씨, 우리 인연이 벌써 8년이네요. 내 자식들보다 윤희 씨랑 보낸 시간이 더 많아. 나는 윤희 씨를 내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사모님은 정성껏 깎은 단감 한 조각을 제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그 친절함이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이 메어감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8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눈이 멀기도 하죠. 특히 우리 나이엔 더 그래. 근데 윤희 씨,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법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다 오물이 되거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퇴근한 박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는 풍경을 보자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은 회장님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여보 왔어요? 우리 윤희 씨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요. 손이 떨리네. 당분간 좀 쉬게 해줘야겠어. 회장님은 사모님의 눈을 피하며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뜨거웠던 밤은 이 견고한 가정을 허물기엔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회장님의 타오르는 에너지를 잠시 받아낸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사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희 씨, 오늘 저녁까지만 차려주고 짐 챙겨요. 보너스는 넉넉히 넣었어. 그동안 고생 많았네. 해고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욕설도 머리채를 잡는 육탄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사형 선고는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8년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이 저택이 순식간에 낯선 타인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길. 등 뒤로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에게 제주도 여행은 어땠냐며 다정하게 묻는 소리. 그 화목한 소리가 마치 제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열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요. 제자리를 잊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워버리는지 잿더미가 된 제 가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원룸 단칸방으로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물을 비료 삼아 피어난 꽃은 결코 향기로울 수 없더군요.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도 치욕스러웠던 그 계절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텅 빈 원룸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택을 떠나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짐도 풀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일까 아니면 나를 비난하러 온 사모님일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코트깃을 세운 모습이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66 당당했던 건설사 회장의 위엄은 간데없고 그저 길 잃은 노인처럼 보였죠. 윤희 씨 미안하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회장님이 내민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그분의 손을 저는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그 밤을 보낸 게 아니니까요. 알아, 나도 안 해.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그래.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왔어. 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는데. 회장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자신의 사라져가는 청춘을 붙잡고 싶었던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 또한 회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별 후의 지독한 외로움을 잠시 잊고 싶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님을 돌려보낸 뒤 저는 사모님께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우아했고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8년의 세월을 제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모님은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죠. 윤희 씨, 그거 알아요? 나도 사실은 윤희 씨가 부러웠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나는 너무나 버겁고 미안했거든. 그래서 잠시 눈을 감아줄까 생각도 했었어. 사모님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찻잔 속으로 퍼졌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것은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서글픔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가요 이제. 가서 윤희 씨만의 인생을 살아요. 나도 내 남편 곁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 테니까.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게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일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주신 퇴직금과 회장님이 두고 간 돈을 모두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쓰면 평생 제 영혼이 씻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작은 반찬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거울 속엔 여자로 불리고 싶은 윤희도 죄책감에 떠는 윤희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60대 여인이 있을 뿐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내 외로움이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 속에 위험한 불꽃이 일고 있나요? 그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는지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지 한 번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멈춰 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가겠지만 이제 저는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